안녕하세요. 인생에서 너무 많은 풍파를 겪어서 그런지 이젠 어떤 일이 찾아와도 크게 놀라거나 당황할 일 없을 거라 생각했었던 7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사연을 재밌게 듣고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속으로 그래 나도 한땐 저럴 때가 있었지. 나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게 되는 사연들도 많더라고요. 오랜 시간을 살면서 그만큼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봐서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 이상 놀랄 일 없다 생각했던 제게도 얼마 전에 깜짝 뒤집어질 만한 정말 천지가 개벽할 만한 일이 있었다면 믿겨지세요. 제가 딸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와 있었던 일 좀 얘기해 보려고요. 요즘처럼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이가 늘 소원하고 남남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저와 며느리의 얘기가 다른 사람들에겐 귀감을 살 수 있겠다 싶어서 글에는 영 신통치 않지만 이렇게 저도 직접 사연을 써보네요. 저한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귀한 자식, 정말 아픈 손가락이었던 저희 큰아들이요. 아들을 낳기 전에 유산으로 아이 하나를 먼저 떠나보내고 그 다음에 찾아온 아이도 두 돌을 넘기지 못하고 고열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으니 시댁살이 힘들어도 자식 바라보는 낙으로 산다고 하던데 전 바라볼 자식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버리니까 정말 제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다가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잘못 들여 그런다고 그렇지 않으면 애가 낳는 족족 죽어나갈 수가 있냐고 구박을 그렇게도 해댔어요. 사실 아이를 잃은 슬픔에 가슴이 가장 많이 찢어지는 건 저였는데 정작 제게 힘이 되어주어야 할 시댁 식구들이 저를 뭐 끔찍한 괴물이라도 된 것처럼 손가락질하는 기분이 상상이나 되시나요?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이 여기 올라오는 사연 보고 댓글로 그러잖아요. 요즘 시집살이는 뭐 시집살이도 아니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보면 꼰대 같은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시절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다들 공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만큼 며느린 남의 식구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집에 들어온 이상 구박과 폭언을 자유자재로 해도 되는 존재. 여튼 그런 시절이 있었답니다. 내가 아주 너 볼 때마다 속이 터진다. 응? 네가 친정이 잘 살기를 아니, 뭐 특출난 능력이 있길 아니. 내가 어려운 거 시킨 것도 아니고 그저 애만 좀 잘나서 기르라고 했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그거 하나를 못해? 어디 무당이라도 불러와서 굿이라도 해야겠다. 대체 무슨 잡기가 씌었길래 이렇게 애를 낳는 족족 세상을 뜨냔 말이야. 아이고 내 팔자야. 네가 우리 집 대를 끊으려고 들어온 애구나. 아이고 내 팔자야. 어머니, 아이 때문에 미어지는 이 사람 속은 생각도 안 해주세요. 당신 좀 들어가 있어. 탓을 할 거면 제 탓을 하세요. 애는 이 사람 혼자 만들었어요. 설령 뭐 문제가 있어도 애가 그렇게 됐다고 치면 어머니 아들한테도 절반은 책임이 있는 거라고요. 제 탓은 왜 안 하시는데요? 너는 뭐 잘났다고 네 마누라 편을 들고 나서 어디 지 엄마한테 눈을 이렇게 부라리고 아이고 저게 아주 손주 씨를 말리는 게 아니라 내 아들도 꼬드겨서 이 지경을 서러워가지고 밥도 못 먹고 부엌 아궁이 앞에서 풀리지도 않은 몸으로 치마를 입에 물고 눈물을 꾹꾹 삼키면서도 시댁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그래도 옛날 사람들 같지 않게 다정했었던 남편 덕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시면 열마디를 달려들면서 내가 아들을 괜히 낳았다는 한탄이 꼭 나와야만 말을 멈추던 저희 남편이요. 시어머니가 애 가지고 뭐라고 한 소리라도 할라치면 어디선가 튀어나와가지고 제 앞을 막아 세우고 제 편을 들어주던 든든한 남편 덕분에 아이를 잃은 슬픔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내 편 하나 정도는 있어야잖아요. 여보, 정말로 어머님 말씀대로 나한테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아니면 어떻게 애가 이렇게 안 들어설 수 있겠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럴까 정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신이 죄가 있으면 나 같은 사람한테 시집 온 게 죄지. 이렇게 매일같이 시집살이를 당하는데 애가 마음 편하게 들어서고 배기겠어? 오히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어머니 다시는 쓸데없는 소리 못하게 내가 이번엔 제대로 단도리를 쳐놓을게. 여보, 난 있잖아.
만약에 아들 낳아가지고 며느리 보게 되면 절대로 우리 어머님처럼 안 할 거야. 당신 어머니 욕한다고 속으로 욕할 수도 있겠지만 난 며느리 보면은 내 딸이다 생각하고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구박도 안 하고 반찬도 좋아하는 반찬만 밀어주고 아들 안 낳고 딸 낳아도 아니 손주 안 낳아줘도 구박 한마디 안 하고 그렇게 아껴줄 거야. 아직 아들을 본 것도 아닌데 며느리 얻으면 난 딸처럼 아끼면서 살아야지. 오죽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은 것이 많았으면 그런 궁리를 먼저 할 정도였다니까요. 둘째 떠나보내고 한동안 애가 들어서지 않더니만 정말로 힘들게 찾아온 애가 우리 장남 성민이. 혹시라도 무슨 사고라도 애가 어떻게 잘못될까 싶어서 임신 중에도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고 그랬었는데 다행히 무사히 세상에 나와줬고 마음 불안했던 두 돌까지 큰 잔병치레 없이 무사히 잘 넘겨줬고요. 애 못 낳는 며느리라고 그렇게 구박을 하시던 시어머니도 아들 하나 낳고 나니까 구박이 좀 덜해지더라고요. 어렸을 땐 애가 아플까봐 어디 넘어지기라도 하면 마음이 내려앉기라도 하는 것처럼 떨렸었는데 남자애들이 오죽 드세요. 여기저기 치고 받고 넘어지고 하면서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아들은 자라면서 속 한 번을 썩인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시험만 봤다 하면 전교 1등, 2등. 솔직하게 얘기하면 남편도 저도 머리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 얜 대체 누굴 닮았나 싶더라니까요. 얌전히 앉아서 공부만 잘하던 애였고 자연스럽게 저희 부부가 거는 기대도 커지기만 했죠. 애는 정말 우리랑 다르게 큰 사람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엄청 큰 족발집을 하시면서 남편을 키우셨고 지금은 남편이 그걸 이어받아 하고 있는데 왜 맛집들 보면 며느리한테도 비법 안 알려준다고 하잖아요. 저희 시어머니가 그러세요. 저도 남편 따라서 가게 출근해서 일한 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 시어머니 가게로 와보시는 날이면 저한텐 이렇게 손짓을 하세요. 주방에서 나가 있으라고. 예전엔 그게 그렇게 서운한데 이제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죠 뭐. 며느리 고생은 고생대로 시켜도 가게 물려주고 싶으신 건 아들이구나 하고요. 내심 하나밖에 없는 손주가 가게를 계속 물려받았으면 하는 욕심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저나 남편이나 가게 일이 얼마나 고생인 걸 아니까 아들이 굳이 그 수고스러운 일을 이어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머리도 좋고 뭘 해도 성공할 애인 걸 알았으니까요. 좋은 대학도 갔고 꽤 괜찮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래도 우리 아들은 우리랑은 다른 인생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자식은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지 않아줄까요? 부모의 이렇게 애끓는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들은 이상하게 삐딱선을 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보면 저도 참 웃기는 엄마죠.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구박을 받아가면서 전 어떤 며느리가 들어오더라도 딸처럼 사랑해주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었는데 저도 막상 시어머니 노릇을 할 시기가 되니까 이게 말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내 아들이 최고로 잘난 것 같고 내 아들이 최고로 소중한 것 같은 그 마음은 쉽게 포기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아들이 장가를 들겠다고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세상에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내 아들이 뭐가 모자라서 저런 애랑 결혼을 하겠다는 건지 도시락이라도 싸들고 다니면서 뜯어 말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 성민이한테 이 얘기 들었는데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어쩌다가 혼자가 됐어.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신 거야? 성민이랑 같은 회사 다닌다는 거니? 회사 생활하다 만난 거고. 그게 부모님 두 분이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셨는데 어머니가 절 놓고 집을 나가서 친척집 돌아다니면서 자랐어요. 성민 씨랑 지금 같은 회사 다니고 있는 건 맞는데요. 전 정규직은 아니고 계약직 직원이에요. 내년도 말까지 계약이긴 한데 여기 계약 끝나고 나면 다른 회사 자리 알아봐서 직장 생활은 계속 하려고요.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알지만 저 성민 씨 정말 좋아해요. 저도 다른 사연 나오는 착한 엄마들처럼 며느리 속 꼭 붙잡고 그래 너 정말 고생했다.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자랐을 거니. 그렇게 위로라도 한마디 건네줬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며느리한테 가장 미안한 게 그런 거죠.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처음엔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만 스쳐 지나가고 둘이서 서로 얼굴만 마주보고 눈만 끔뻑거리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게 막상 내 자식 얘기가 되어보니까 차마 그래 너 고생 많이 했다. 둘이서 잘 만나봐라. 이 얘기가 참 안 떨어지대요. 속으론 그냥 그 생각뿐이었죠. 세상에 여자 많고 많은데 하필이면 왜 이 여자애여만 하나 하고요. 애가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꼭 쥔 손이 허옇게 질려가지고 파들파들 떨고 있어서 차마 그 앞에서 뭐라 말은 못하고 그래 알겠다. 오늘은 그냥 인사 온 거 아니냐. 이만 가봐라 얘기하고 아들 불러 앉혀놓고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무래도 이 결혼은 다시 생각해봐라 하고요. 아들은 안 된다고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한다고 그러죠. 반항 한 번을 안 하고 컸던 아들인데 바락바락 대들더라고요. 너 저렇게 그늘 많은 사람 네가 어떻게 데리고 살려고 그래. 네가 뭐가 모자라고 뭐가 아쉬워서 저런 사람을 만나. 어? 저런 사람 만나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네가 다 책임지고 살아야 돼. 네가 아버지 노릇도 하고 네가 남편 노릇도 하고 살면서 부족한 거 다 채워주면서 살아야 하는데 너 그거 다 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난 내 아들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걸 못 본다. 엄마 제발요. 이 사람 없는 가족 우리가 되어주면 되잖아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가족을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작 그런 이유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평생 외롭게 살아야 하는 거면 저 사람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잖아요. 알죠. 똑똑한 아들 말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맞다는 건 아는데 왜 이렇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지 처음으로 아들 의견에 반기를 들고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 짠한 애가 결혼 허락 받겠다고 매일같이 퇴근을 하고 저희 족발집을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뭐 절 붙들고 어머니 결혼 허락 좀 해주세요. 저 며느리로 받아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지 말라고 놔두라고 해도 옆에서 테이블 닦고 손님 받고 일을 자꾸 도와주더라고요. 이래도 내 마음 안 바뀌니까 괜히 쓸데없는 힘 빼지 말고 돌아가요. 나 그쪽한테 아르바이트비 줄 수 있는 돈도 없으니까 시키지도 않은 일 하지도 말고요. 이런 말 서운하게 들릴 수 있는 거 아는데요. 나중에 자식 낳아보면 내 말 무슨 소린지 알 거예요. 아가씨가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가씨가 어디 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아들이라 그래요. 내 아들이라서 내가 욕심이 너무 많은 엄마라 그러니까 그냥 평생 나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어머니, 저 아르바이트 받으려고 이렇게 나와서 가게 일 돕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자식 안 낳아봐도 어머님 마음 무슨 마음인지 알겠어요. 어머니께서 성민 씨 얼마나 귀하게 얻은 자식이고 힘들게 키우셨는지 애지중지 돌보셨는지 다 들었어요. 그런 자식한테 좋은 집에서 사랑받으며 자란 여자 만났으면 싶으시겠죠. 저도 그 마음 이해하는데요. 근데 저 정말 성민 씨 사랑해요. 어머님 눈에 저 많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겠지만 많이 노력해도 그래도 안 될까요? 행주를 부여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참 그 모습이 안쓰럽고 마음이 아픈데도 차마 그럼 너 그래라 하고 입이 안 떨어지는 제 자신이 왜 그렇게 싫던지요. 그렇게 며느리의 손을 꼭 붙잡고 미안하다 소리만 하고 있는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마감 시간 다 됐는데 가게에 올 사람이 누가 있나 싶었는데 바로 저희 시어머니셨죠. 며느리 얘기는 저희 시어머니한테 말도 꺼내지 않았어요. 저도 이 정도인데 시어머니가 하시면 정말 뒤집어지겠다 싶어서요. 나이도 많으신데 아직까지 어찌나 정정하신지 동네 사람들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손주가 모자란 집안의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신 모양이었습니다. 서슬퍼런 눈으로 들어오셔선 한눈에 저랑 손을 붙잡고 있는 며느리가 소문의 그 여자라는 걸 알아보셨는지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얘가 걔야? 아이고 가지가지 한다. 왜 이런 모자란 애를 며느리로 들이기로 작정이라도 한 거야? 아주 가게를 물려주려고 여기 들여가지고 일 시키고 있는 거냐 지금? 우리 집에 모자란 애는 너 하나로 충분하다고 내가 말 안 했어? 네가 그렇게 떨어지고 모자라니까 우리 잘난 장손한테 이렇게 들떨어진 여자애가 달라붙는 거 아니냐? 너 당장 앞치마 벗고 여기서 안 나가.
어디 부모도 없는 전해고아가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을 해. 네가 우리 집구석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시어머니가 막 호통을 치시고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요. 참 진짜 웃기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시어머니의 호통을 가만히 듣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에서 어머님한테 오랜 세월 시집살이를 당하고 있던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게 시집살이 당하면서도 시댁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사는 게 그게 그냥 며느리들 숙명 같은 거요. 저도 그냥 시어머니한테 한 번도 대든 적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날따라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시어머니처럼 내 아들 귀하다고 애는 죽어도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었던 입장이었는데 무슨 깡이 갑자기 튀어나온 건지 며느리 앞을 딱 막아서고 시어머니한테 처음으로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대들었네요. 어머님이 뭔데 제 며느리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얘가 어딜 봐서 덜 떨어진 여자예요. 손도 야무지고 성격도 좋고 싹싹해요. 가게 오는 손님들마다 이 집 며느리냐고 아들 장가 잘 보냈다고 칭찬하는데 어머님이 뭔데 애가 어쩌니 저쩌니 판단을 하세요. 어머님은 옛날부터 그러셨죠. 옛날부터 그렇게 보는 눈이 없으셔서 저도 그렇게 무시하셨던 거잖아요. 저한테 그러시는 건 제가 참고 살았어도 제 며느리한테 그러는 꼴 전 못 봐요. 아니 이게 지 시어머니한테 아이고 세상에 말세다 말세야.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눈을 부라리면서 빠락빠락 대들 수가 있어. 아이고 기가 막혀. 아이고 기가 막혀. 가게가 소란스러우니까 뒤늦게 저희 남편이랑 아들이 와가지고 상황을 파악하고 저희 시어머니를 뜯어 말리고 그렇게 온 가족이 가게에 둘러앉게 됐습니다. 아들은 제 눈치만 보고 있고 어쩌겠어요. 저도 모르게 싹싹한 모습으로 매일같이 얼굴을 비추고 있는 며느리에게 정을 줘버리게 된 모양인데요. 이제 내 식구다 생각하니까 차라리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평생을 이렇게 기죽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감사하다고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만 흘리는데 며느리 손을 꼭 붙들었습니다. 이제부터 다 잊어버리고 살자. 너도 그동안 내가 계속 반대해서 속으로 나 엄청 미워했을 거 아니니. 내가 너 미워서 반대했던 거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서운했던 거, 미웠던 거 있으면 다 잊어버리고 우리 이제 한 식구다 생각하고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으면 제일 먼저 우리한테 와서 얘기해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며느리야.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뭐라고 하고 이제 우리가 네 식구니까 기대도 우리한테 기대고 그렇게 살자. 은지야, 그러자, 응?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 어머님한테 서운했던 거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며느리로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 이제부터 내 식구다 생각하고 잘할게요. 정말로 내 가족보다 더 가족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모실게요. 감사해요, 어머님. 그렇게 며느리를 진정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사람 사는 게 별게 없더라고요. 제가 성격이 워낙 그래요. 마음을 열기까지는 시간이 남들보다 조금 오래 걸릴 순 있지만요. 한번 마음을 열고 내 사람이다 생각을 하면 물심양면 다 퍼주는 거죠. 며느리도 내 식구다 하고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가고 제가 항상 다짐했던 것 있잖아요. 난 며느리를 들이고 나면 며느리를 정말 내 딸이다 생각하고 대해야지. 저 정말 둘이 결혼시키고 나서 며느리를 딸처럼 대했어요. 저희 집에 잘하겠다 했던 며느리의 약속도 잘 지켰고요. 걔는 참 결혼하고 나서도 한결같았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요 앞에 어머님 좋아하는 국화빵 팔더라고요. 남아있는 거 전부 다 달라고 해서 사왔어요. 아버님 드시지 말고 이거 어머님만 드세요. 아시겠죠? 아이고 누구야? 예쁘게도 생겼네. 이 집에 딸도 있었어? 사장님이랑 똑 닮았구만. 똑 닮기는 우리 며느리가 나보다 훨씬 더 착하고 예쁜데 눈이 아주 뼈구만. 아이고 며느리였어? 나는 그냥 하도 살갑고 잘하길래 딸인 줄 알았는데 어쩜 사장님은 복도 많아. 요즘 세상에 이렇게 착하고 예쁜 며느리를 어디서 구하겠어. 우리 며느리가 이 집 며느리 반만 닮았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네.
가게에 오는 손님들마다 며느리를 보면서 꼭 딸인 줄 알았다고, 어떻게 고부 사이가 이렇게 좋을 수 있냐고 칭찬이 자자할 정도였어요. 자기 일하느라 바쁠 텐데도 꼭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가게 와서 일 도와주기도 하고, 힘들 테니까 오지 말라고 남편이랑 제가 사정을 하니까 일은 안 도와줘도 오며 가며 어머님 아버님 생각나서 들렀다고 간식거리 사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예쁜 짓을 하는데 어떻게 안 예뻐할 수가 있겠어요. 평생을 저랑 저희 며느리 들들 볶았던 시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저보다 더 발 동동거리면서 손님 맞이하고 집안의 대소사 다 책임졌었던 며느리였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먼저 잘했으니까 저도 그동안 며느리가 부모 사랑 못 받았던 거 다 돌려주기라도 할 기세로 열심히 예뻐했고요. 그리고 그 사랑의 보답이라도 하듯이 얼마 후 며느리가 임신을 했습니다. 어머님 손주 생겨서 할머니 소리 들어야 하시니까 조금 서운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님은 뱃속에 있는 아이 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딸이었으면 좋겠어요? 너도 참, 뱃속에 있는 애들을 낳아 아들이든 딸이든 그게 뭐가 중요하니? 어차피 내 손주인데 내가 아들 못 낳았다고 그렇게 구박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난 그냥 예쁜 손녀딸이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다. 가장이니 기둥이니 이런 부담 안 지고 공주처럼 예쁘게 사랑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 평생 아들 귀에 딱지가 않게 듣고 살아서 그런지 뱃속에 있는 손주가 내심 손녀였으면 좋겠다 생각만 했었는데 제 바람을 듣기라도 한 건지 몰라도 얼마 후 며느린 정말 예쁜 손녀딸을 낳았습니다. 조용했던 집안에 아이 하나가 더 생긴 것뿐인데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애기 웃음소리에 온 집안에 웃음꽃이 피고 뒤로 넘어가도 저희 정말 그저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며느리가 회사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것도 있었고 혼자서 애 보기가 힘들었던 건지 애 클 때까지만 저희 집에 들어와서 지내도 되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들은 시집살이 하다가도 분가하고 싶어서 환장한다고 하던데 얘는 왜 멀쩡하게 분가했다가 들어오려고 하나 참 별난 애였어요. 애 봐주시는 거 힘든 일인 거 아는데요. 저도 시댁에서 생활하면서 가게 일도 제대로 배워보고 싶고 해서요. 가족들 다 같이 사는 게 제 오랜 꿈이기도 했고 성민 씨도 좋다고 했어요. 우리야 내 아들이랑 내 며느리 내 손녀딸이랑 같이 살면 당연히 좋지만 분가해서 살던 니들이 다시 들어오려면 힘들지 않겠냐? 니들이 좋다면야 우리야 더할 나위 없이 좋지. 계속해서 계약직을 전전하고 있던 며느리가 내심 마음 쓰이기도 했었고 남편이랑 둘이서 나중에 가게를 물려준다면 손이의 야무진 며느리한테 물려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얘기를 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선뜻 나서서 이렇게 먼저 시댁으로 다시 들어오겠다, 가게 일도 배우고 싶다 얘기를 하니 저희 입장에서는 완전히 환영이었죠. 그렇게 현명한 며느리의 결정으로 5 식구가 다시 한 집에 모여 살게 됐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자영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런 손님 저런 손님 상대하고 심적으로 힘들기도 하잖아요. 집에 딱 돌아와서 손녀딸 웃는 얼굴 보면 쌓였던 피로가 말도 안 되게 사르르 녹는 기분이 든다니까요. 거기다가 며느리가 성격이 얼마나 좋은지 가게 일 배우느라 자기도 힘들 텐데 한 번도 인상 쓰고 힘든 내색을 했던 적이 없어요. 집에서도 항상 웃으면서 아버님, 어머님, 제가 며느리한테 넌 항상 어떻게 그렇게 꾀꼬리같이 말을 하냐고 칭찬을 하거든요. 정말 식구 잘 들였다는 생각을 매일같이 하고 살았죠. 그렇게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저희 가족에게 그렇게 큰 불행이 찾아올 거라곤 일말의 예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죠. 성민이 왔니? 이제 이 집 배달 하나만 하면 끝나. 여보, 가까우니까 당신이 얼른 갔다 와. 어딘데? 바로 코앞이네. 제가 금방 갔다 올게요. 아빠, 오늘 하루 종일 일하느라 피곤하실 텐데 잠깐 좀 쉬고 계세요. 아이고, 우리 태은이, 아빠가 얼른 갔다 와서 놀아줄게. 사연을 쓰면서 그날 일을 다시 떠올리려 하니까 벌써부터 눈물이 눈앞을 가립니다.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평범한 날이었으니까요. 배달이 딱 한 집 남아 있었어요. 며느리가 손녀딸을 데리고 있었고 가게 마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까운 집이어서 배달 대행을 쓰지 않고 남편이 직접 배달을 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퇴근을 하고 가게로 돌아온 아들이 하루 종일 일을 하시느라 고생한 아버진 이제 좀 쉬시라면서 자기가 직접 배달을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도 퇴근하고 종종 배달을 도와주었던 아들이었기에 다들 아무런 생각 없이 조심히 금방 다녀오라고 인사를 하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금방 배달하고 돌아오겠다던 아들이 오지를 않고 음식을 받아야 할 손님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음식이 아직 도착을 안 했다고요? 아이고, 그럴 리가 없는데 아까 출발했거든요. 제가 지금 바로 연락 다시 해볼게요. 네네, 죄송합니다. 음식값은 그럼 바로 환불을 해드릴게요. 죄송해요. 아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음식을 아직 못 받으셨다는데 성민이한테 전화 좀 해봐라. 그때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둔 며느리의 핸드폰이 막 울리더라고요. 발신자는 아들이었습니다. 애는 음식 배달을 하겠다더니 갑자기 어디로 샌 건가 하고 얼른 받아보라고 했는데 전화를 받은 며느린 얼굴이 아주 사색이 되더라고요. 비명을 지른 며느리가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저희 가족은 모두 놀라서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얘긴 충격적이기만 했죠. 어머님, 성민 씨가 지금 사고가 나서 교통사고로 병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그대로 며느리는 뒤로 기절을 하고 가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어요. 며느리가 전화기를 들고 병원으로 다시 연락을 하고 남편은 구급차를 불러서 며느리도 병원에 실려가고 병원에 도착해서 아들의 얼굴을 보니 참 말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트럭과 사고가 있었답니다. 알아볼 수도 없이 험악한 사고를 당해서 긴급 수술에 들어갔고 그 사이에 다시 정신을 차린 며느리가 정말 미친 사람처럼 맨발로 달려와가지고 수술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펑펑 울더군요. 온 식구가 그렇게 수술실 앞에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손녀딸이 그때 3살이었어요. 이렇게 어린 손녀딸이 아직 저희가 왜 우는지도 모르는 채로 맑은 눈망울로 저희를 올려다보는데 그 눈빛에 속이 더 미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하늘도 무심하시죠. 아들은 몇 시간의 수술을 받았는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수술실 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아들의 장례식장은 오열하는 소리로 가득했어요. 영정사진을 붙들고 정말 동물이 울부짖는 소리를 내면서 바닥을 치고 우는 며느리를 보면서 저랑 남편이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성민이 그때 배달 보내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차라리 그때 내가 갔었으면 차라리 그 사고 내가 대신 났었어야 했어. 미안하다, 아가.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성민 씨 이렇게 된 거 누구 탓도 아니에요. 아버님 탓은 더더욱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 절대 아버님 원망 안 해요. 특히나 저희 남편은 며느리한테 미안한 마음이 더욱 컸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본인 대신 배달을 갔다가 그런 사고를 당했던 것이니까요. 아들의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남편은 정말 눈에 띄게 말수가 줄어들고 기운이 없어진 게 보였어요. 가게에 출근해서도 의자에 앉아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날들이 많아지고 입맛이 없는지 밥을 차려놔도 숟가락 한 번을 대지 않고 그대로 끼니를 거르는 날들도 많아지고요. 이러다 사람 잡겠다 싶어서 어쩌려고 그러냐고. 이러면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봐도 나아지질 않더라고요. 걱정스러워서 남편을 끌고 병원으로 데려가 보니까 우울증이랍니다. 평소에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겉으로 한번 내색을 하지 않았던 남편이었는데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 죄책감과 마음의 병이 혼자서 극복하기엔 참 힘든 것이었나 봐요. 남편의 우울증 진단 소식을 듣고 나서 가장 놀라웠던 건 며느리였죠. 오히려 며느리는요, 엄마란 존재는 강하잖아요. 아들 그렇게 먼저 세상 두고 나서도 남아있는 손녀딸 키워야 하니까 저희 식구들 중에서 가장 먼저 빨리 정신 차리고 일상으로 복귀했어요.
매일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게에 일찌감치 출근해가지고 저희가 해야 할 밑작업도 다 해놓고 저희 아침상까지 다 차려놓고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해도 자기가 이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바쁘게 살아야 좀 덜 힘들 것 같다면서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하더라고요. 가게에서 며느리를 불러 앉혀놓고 아무래도 너희 아버지가 성민이 잃어버리고 나서 상심이 크신 것 같다고 오늘 병원 데려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병원에서 우울증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죠. 어머님, 제가요,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힘든 거 빨리 털어낼 수 있을 줄 알고 이렇게 살았는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딱 일주일만 휴가 내고 여행도 다니고 해요. 아버님도 마음의 상처 아물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며느리가 먼저 가게 일주일 문 닫아놓고 국내 여행이라도 좀 다녀오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게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문 닫아놓고 셋이서 여행을 갔습니다. 아들 잘못되고 나서 한 번을 웃지를 않았던 남편, 며느리 손 꼭 붙잡고 여기저기 구경도 다니고 사진도 찍고 하면서 희미하게 웃는 모습 보니까 참 고마워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자기 속도 말이 아닐 텐데 우리 생각해서 저렇게 애써 노력해주는 모습이 얼마나 미안하고 고마운지요. 1년, 2년 살 사람은 또 사라진다고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갔습니다. 며느리의 피나는 노력 덕분에 남편의 상태도 그 사이에 많이 호전이 됐고요. 손녀딸도 훌쩍 커서 유치원에 들어가게 됐죠. 일찌감치 젊은 나이에 시집와서 혼자서 야무지게 손녀딸 키우는 며느리를 가게에서 볼 때마다 기특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마음이 무겁기도 했어요. 남편도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네요. 여보, 은지 아직 나이도 젊은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데리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신 생각은 어때? 좋은 사람이 있으면 꼭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제 성격에 그럴 것 같지도 않고 정말 내 딸 같아서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안 좋아. 태훈이도 아빠가 있으면 좋을 텐데. 안쓰럽지. 은지 나이가 지금 몇인데.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직접 중매라도 서주고 싶어. 요즘 세상에 저런 애가 어딨냔 말이야. 남편 잃고 나서도 시부모님 모시겠다고. 아이고. 남편이랑 전 진작부터 아들 세상 떠난 이후로 며느리한테 너 이제 나가 살아도 괜찮다고 너도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도 괜찮다고 오히려 독려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손살을 치면서 괜찮다고 자긴 이렇게 지금처럼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사는 것이 좋다고 거절을 했던 것이 저희 며느리였고요. 남편이나 저나 정말로 며느리를 딸같이 생각했었으니까 젊은 나이에 혼자서 딸 키우면서 가게 일 하고 있는 모습이 영 안쓰럽기만 하더라고요. 혼자서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아니까 손녀딸한테도 아빠라는 존재가 얼마나 클지 잘 아니까 차라리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지냈으면 좋겠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며느리 퇴근 시간에 맞춰서 가게 앞에 웬 남자 한 명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만나는 사람이라도 생겼나 싶어 넌지시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고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었던 동창이랍니다. 세상에 어떤 동창이 그렇게 퇴근 시간 맞춰가지고 얼굴 보겠다고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어. 괜찮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봐. 그 사람이 너 좋다고 그러니? 아, 네 마음은 어떤데?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요. 이제 며느리 마음에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도 아니고 죄책감 느낄 일도 아닌데 그런 마음 갖는다는 것도 또 그런 얘기를 제 앞에서 한다는 것도 며느리 입장에선 참 죄송스러웠나 봅니다.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 푹 숙이더라고요. 제가 다 안다는 듯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며느리 어깨를 당겨서 꽉 끌어안아 줬습니다. 은지야, 괜찮어. 엄마 네 맘 다 안다. 네 맘 다 알아. 미안해하지도 말고 죄송스러워하지도 말고. 은지야, 살 사람은 살아야지. 우리 성민이가 너 혼자서 힘들게 살길 바라고 있을 것 같아? 태은이 열심히 키우면서 너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랄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하면 너랑 태은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아. 좋은 사람인 것 같으면 만나. 아, 만나야지.
우리 다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하니까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생각해.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하고 또 감사해요. 정말로요. 아니나 다를까 좋은 감정 가지고 만나고 있는 사이인 것 같더라고요. 시부모님 집에 애 데리고 살면서 자기도 얼마나 속으로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제가 먼저 며느리한테 너 이제 충분히 우리 집에서 할도리 했으니까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도 된다고. 아니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등 떠밀듯이 먼저 보냈습니다. 대신에 손녀딸 얼굴 보여주러 자주 놀러 와야 한다고요. 솔직히 남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일이죠. 아무리 그래도 한때 우리 집 며느리였던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남자한테 시집 보내는 거 웃으면서 보내주냐고요. 그런데 우리 며느린 정말 그게 되더라고요. 애는 우리 집에서 할도리도 다 했고 이제 더 붙잡으면 먼저 떠난 아들한테 제가 혼이 나겠다 싶은 거예요. 며느린 재혼이다 보니 결혼식도 못 올리고 혼인신고만 하고 광주로 내려가서 살게 됐고요. 친정이 없는 애다 보니까 이젠 정말 시집까지 가서 내 집 식구 아닌 걸 알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쓰여서 뭐 필요한 거 없냐 물어봐서 필요한 거 있으면 사는데 보태라고 봉투도 하나 해서 그렇게 며느리를 시집 보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초반엔 종종 손녀딸을 데리고 가게로 놀러 오기도 했었는데 몇 년 전부턴 뭐가 바쁜지 연락도 없고 영 소식이 없더라고요. 여보, 은지 잘 지내고 있는 거 맞겠지? 요즘엔 통 연락이 없으니까. 태훈이도 얼굴 안 본 지 통 오래됐고 둘 다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네. 내일 내가 전화라도 한번 해볼까? 불편하려나? 아이고, 당신도 참 무소식이 희소식이란 말도 몰라. 잘 지내고 있으니까 아무런 연락도 없는 거겠지. 그리고 이제 우리 집 며느리 아니다 생각해야지. 시집가서 잘 살고 있는 애한테 자꾸 전 시부모가 연락해가지고 얼굴 좀 보여달라 하는 거 그것도 우리 욕심인 거야. 놔둬요. 연락이 통 없으니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남편 말대로 이게 정말 다 제 욕심이다 싶어서 섣불리 연락도 못하겠고 그래도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 확인은 해야겠다 싶어서 내일 날 박는 대로 문자라도 한 통 남겨놔야겠다 생각하고 막 잠이 들려는 찰나였습니다. 막 잠에 들락말락하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처음엔 술에 취한 사람이 잘못 눌렀나 하고 다시 자려고 하는데 초인종 소리가 연이어 들리고 문을 두들기면서 할머니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요. 깜짝 놀라서 남편이랑 둘이 벌떡 일어났죠. 그 목소리가 저희 하나밖에 없는 손녀딸 태은이 목소리였거든요. 잠옷바람으로 얼른 나가서 문을 여니까 이게 꿈인지 생신지 손녀딸이 자기 등만한 가방을 메고 저희 집 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9살 난 애가 저희 집이야 몇 번이나 와봤으니까 길이야 다 외우긴 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혼자 그것도 이 늦은 시간에 찾아왔나 싶어 기겁을 했죠. 혹시라도 오다가 무슨 사고라도 났으면 어쩔까 싶어서 가슴이 철렁했고요. 아이고 태은아, 이게 무슨 일이야? 너 할머니네 집 온 거 엄마도 알아? 이 늦은 시간에 어떻게 왔어? 응? 오다가 무슨 일 없었어? 위험하게 엄마랑 같이 와야지. 태은이 이렇게 혼자 오면 어떡해. 얘가 정말 겁도 없이. 무슨 일이야? 얼른 들어와서 얘기하자. 그런데 제 얼굴을 본 손녀딸은 그제서야 마음이 안심이 됐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입술을 삐죽삐죽 거리더니 왕 하고 눈물을 터뜨리더라고요. 순간 애가 무슨 일이 있구나 싶어서 얼른 손녀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광주에서 서울이 몇 시간 거리인데요. 그 먼 길을 이 애가 홀로 온데 이유가 있겠죠. 할머니, 엄마가요. 엄마가 맨날 맞고 살아요. 새아빠한테 우리 엄마 맨날 맞고 살아요.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우리 엄마 좀 구해주시면 안 돼요? 우리 엄마 좀 제발 구해주세요. 태은아,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맞고 산다니. 너네 엄마가 왜 맞고 살아? 너 그 말이 정말 사실이야? 태은이도 새아빠한테 맞았어? 아구,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새아빠가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태은이랑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물건 집어던지고 욕도 하고 그래요.
엄마가 집에서 맨날 할머니 보고 싶다고 울어가지고 태은이가 할머니 데리러 오려고 엄마 자는데 몰래 왔어요.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우리 엄마 좀 구해주세요. 그동안 연락이 뜸하더니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싶어서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손녀딸을 끌어안고 저도 엉엉 울었습니다. 아이고 어떡하니 어쩌면 좋니 하고요. 착한 우리 며느리가 저희 놔두고 새로이 시집간 것이 미안해서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아무런 말도 못하고 혼자 꾹 참고 지냈을 걸 생각하니 친정도 없는 애가 어디 기댈 데도 없는 애가 그 고초를 겪고 살았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짠하고 속이 상하고 화가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옆을 보니까 남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미 남편은 옷 갈아입고 차키를 챙겨 들고 나갈 채비를 마쳤더라고요. 내 이놈의 자식을 어디 감히 귀한 우리 집 며느리. 여보, 뭐하고 있어? 당장 가자고. 엉엉 울고 있는 손녀딸을 안고 그렇게 남편과 출동을 했습니다. 가는 길에 손녀딸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새로 결혼한 그놈은 능력도 없는 주제에 저희 며느리를 그렇게 부려먹었답니다. 뭐 망했다 망했다 소리를 하면서 맨날 집에만 있다고 손녀딸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업을 하다 말아먹고 그 스트레스를 죄다 저희 며느리한테 풀었던 모양이에요. 친정도 없고 어디다가 말할 구석이 없다는 걸 잘 아니까 옳다구나 하고 더 괴롭혔던 것 같고요. 차라리 저희한테라도 말을 하지 미안해서 말도 못하고 여태 참았을 며느리를 생각하니 속이 상해요. 은지야. 태은이가 우리 집에 왔어. 할머니 보고 싶다고. 너 혹시라도 애 없어진 줄 알고 놀라서 찾고 있을까봐 내가 연락했다. 애 데리고 가고 있으니까 주소 좀 찍어다오. 어머님, 죄송해요. 이 늦은 시간에 태은이 걔가 어떻게 또 어머님네 주소나 알아가지고. 안 그래도 방금 일어나서 깜짝 놀랐는데 감사해요. 제가 아파트 앞으로 내려갈게요. 혹시라도 며느리가 애를 찾고 있을까 싶어서 얼른 전화를 해주고 아파트 앞에 도착을 하니까 얇은 옷을 입고 있는 며느리가 앞에 나와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손녀딸을 보자마자 어쩌자고 거기까지 갔냐고 울면서 애를 끌어안고 저희랑은 눈도 못 마주치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는데 살도 쪽 빠져가지고 한눈에 봐도 심란하게 생겼어요. 먼저 들어가 보겠다고 인사하고 돌아서는 며느리의 팔을 제가 탁 붙잡았죠. 말없이 팔뚝을 확 거드니까 팔이 아주 얼룩덜룩한 게 며느리가 놀라가지고 황급히 옷을 확 내리면서 살림하다가 부딪혀가지고 다친 거라고 변명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은지야 어쩌자고 그래 어쩌자고. 내가 다 알고 왔다. 너 그렇게 살라고 우리가 시집 보낸 줄 알아? 당장에 니네 집으로 앞장서라. 뭐가 무서워서 그러고 살고 있어. 네가 가족이 없어 뭐가 없어. 우리가 식구인데 왜 우리한테 말도 못하고 그러고 살아. 어머님 아버님 제가 죄송해서 어떻게 그래요. 결혼한다고 집 나온 며느리인데요. 남편은 이미 열이 받아가지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고 있는데 누가 시끄럽게 계단을 막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손녀딸이 제 뒤로 쏙 숨더라고요. 여보 하는 며느리의 말소리를 들으니까 저놈이 내 식구를 이 꼴로 만들어 놓은 놈이구나 바로 알아봤습니다. 저희 얼굴을 힐끗 보더니 며느리 팔목을 우악스럽게 잡아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무슨 소 끌고 가듯이 질질 끌고 가요. 네가 이제 하다하다가 왜 나랑 이혼하고 저 노인네들 다시 모시고 살고 싶어서 그러냐? 너 당장 집으로 들어와. 내가 집으로 들어가서 네 버르장머리를 아주 제대로 고쳐줄. 그때였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저는 그놈이 잡고 있는 며느리 손목을 다시 확 채우고 저희 남편은 그놈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콱 하고 내지르고 이렇게 합이 착착 잘 맞는 걸 보니까 저희가 부부가 맞긴 맞구나 싶더라고요. 이 노인네들이 미쳤냐고 머리를 감싸지고 있는 놈 정강이를 발로 시원하게 까버리고 귀싸대기를 시원하게 한 대 더 콱 갈겨줬습니다. 미친 건 네 놈이겠지, 어디 하나밖에 없는 우리 귀한 며느리를 건드려? 이딴 식으로 대하라고 우리가 아까 우리 며느리 내준 줄 알아? 너 같은 놈한테 줄 며느리 없어. 다시 반납해.
소란스러운 소리에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씩 주차장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웅성거리는 사람들한테 제가 큰 소리로 경찰 좀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놈이 만진 건 자기라면서 오히려 경찰은 자기한테 불러달라고 아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동네 사람들, 여기 이놈 얼굴이 똑똑히 봐주세요. 자기 마누라 때리고 사는 놈입니다. 이런 놈 동네에서 아주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여기 동네가 얼마나 괜찮은 동네인데 이런 수준 떨어지는 놈이 이 동네에서 낯짝을 들고 다니게 해야겠어요? 얘끼 무슨 저런 못된 먹은 놈이 다 있어. 옛날 세상에 제일 모자란 놈이 지 마누라 패는 놈이라고. 밖에서 얼마나 대접을 못 받고 삶은 집구석에 들어와서 깡패짓이야 깡패짓이. 그러니까 말이야. 아이고 애기 엄마가 얼굴이 빼짝 말랐네. 뭐해 빨리 경찰 안 부르고. 도망가려는 그놈을 동네 주민이 붙들어 매고 경찰 신고를 해준 덕분에 현장에서 바로 경찰서로 붙잡혀 끌려가게 됐습니다. 저희 품에 안겨서 엉엉 우는 며느리와 손녀딸을 그렇게 무사히 다시 저희 품으로 데리고 오게 됐고요. 경찰서에 가서 한동안 조사를 받고 그놈이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제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놓고 나서 두 사람의 짐을 정리해 다시 포근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지내냐고요? 며느린 지난주부터 다시 저희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처음에 아들 떠나고 나서 저 참 제 팔자 많이도 원망했어요. 나한텐 자식이 절대 찾아오지 않을 팔자구나. 남편은 자기가 배달을 대신 갔었더라면 아들 대신 자기가 가지 않았을까 생각했다는데 전 자식이 찾아오는 족족 떠났던 제 팔자 탓을 참 많이도 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한테 더 미안했었고요. 그런데요, 이제 그런 생각 안 하고 살려고요. 이렇게 착한 며느리와 손녀딸까지 이런 좋은 식구들 먼저 떠난 아들이 저한테 주고 갔으니까 이젠 남아있는 이 식구들이랑 의기투합해서 행복하게 잘 지내보려고 결심했습니다. 우리 네 식구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주면 하늘에 있는 아들도 마음 편하게 이 모습을 지켜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나운 팔자도 힘내서 살아보려고 사연 한번 써봤어요. 이제 살 날 얼마 남지 않은 저보단 저희 며느리 기죽지 말고 앞으로 당당하고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꽃길만 가득하라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읽고 또 힘내서 살아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로 힘찬 응원 많이 많이 해주실 거라 생각하고 이만 사연 줄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60대 할머니입니다. 이 나이 정도 되면 옛날 일은 모두 다 까마득하게 잊고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요. 오히려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을수록 옛날 일이 더 선명하게 기억이 나네요. 제 입으로 이런 얘기까지 하기 주책맞지만 사실 저와 남편은 서로 첫눈에 반해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저희 친정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이었어요. 아버지 회사는 1년에 한 번씩 야유회 같은 걸 갔었는데 제가 대학생 때 아버지 회사 야유회에 따라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야유회 자리에서 장기자랑 시간에 남편이 무대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하는데 그 모습에 제가 한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전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말을 걸 수 있을까만 신경 쓰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이 먼저 제게 다가와 기타 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말을 걸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도 절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서 일부러 기타를 가르쳐주겠다고 다가온 거였습니다. 그렇게 운명처럼 만난 저와 남편은 서로에게 강하게 끌렸어요. 그땐 둘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만난 지 반년도 안 돼서 결혼하겠다고 설레발을 쳤습니다. 그러다 친정 부모님 반대에 부딪혔어요. 너처럼 평생 고생이라고 모르고 공부만 하고 살던 애가 그런 없는 집구석에 시집가서 도대체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너 시부모님 모시면서 얌전히 살림하면서 살 수 있겠어? 안 그래도 남편네 집안 사정이 썩 좋지 않아 부모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는데 결혼하면 제가 시댁에 들어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하니 저희 친정 부모님께선 걱정이 많으셨죠. 당시에 대학갓 졸업한 애가 뭘 알겠어요. 철딱선이라고는 없었던 전 마냥 남편이 좋아서 현실을 전혀 직시하지 못하고 남편과 살 수 있다면 뭐든지 좋다고 우겼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했어요. 애 아빠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술하고 친구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결혼하고 딸 낳을 때까지 1년 정도를 시댁에 들어가 살았었는데 저를 혼자 시댁에 두고 퇴근만 하면 매일 술을 먹고 들어왔습니다. 말은 매일 친구들과 밴드 연습하는 거라고 했지만 결국은 항상 술에 취해서 들어왔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이지 사람이 미쳐버릴 노릇이었죠. 전 혼자 하루 종일 시댁에서 시부모님 수발 들면서 눈치 보느라 숨도 제대로 못 쉬었고요. 더군다나 저한테는 시누이도 둘이나 있었어요. 둘 다 남편보다 누나인데도 제가 결혼하고 분가할 때까지 둘 다 결혼도 안 하고 시부모님이랑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럴만해요. 시누이 둘 다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 웬만해선 시집가기 힘들겠다 싶었거든요. 얼마나 드세고 못됐는지 자기들도 여자고 심지어 나이도 나보다 더 많으면서 집에 와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굳은 일은 자꾸 저한테 시켰어요. 시누이 둘 다 유니폼을 입고 일하는 일을 했었는데 퇴근하고 오면 벗은 옷을 꼭 대야에 그냥 담궈두기만 하고 빨질 않았거든요. 당시에 시댁에 세탁기가 없었거든요. 제가 워낙 깔끔한 성격이라 화장실에 그렇게 두고 나오면 영 신경이 쓰여서 그냥 지나치질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제가 그냥 한 번씩 빨아주긴 했어요. 하지만 그게 제 일이라고 생각해서 한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냥 같이 사는 가족으로서의 배려 같은 거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샤워하고 나왔는데 큰 신우가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기가 막혔죠. 옳게, 왜 샤워하고 그냥 나와? 화장실 바닥에 내 유니폼 못 봤어? 순간 전 어이가 없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받아쳤습니다. 유니폼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러자 순식간에 얼어붙은 표정의 큰 신우가 절 매서운 눈으로 쏘아보더라고요. 상관이 없긴 왜 없어?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당연히 빨래는 옳게 가야지. 도대체 옳긴 친정에서 뭘 배워온 거야? 그전에도 시누이들이 제 신경 건드리는 소리를 한 적이 많았지만 저도 나름대로 참는다고 참았어요. 어쨌든 저보다야 손이 사람이니 건드려서 좋을 게 없다 싶었으니까요. 더군다나 이 집에 있는 사람들 모두 저만 빼고 다 같은 편인데 제가 나서서 목소리 높여봐야 이기지도 못한다는 걸 알았죠. 그런데 그날은 제 친정까지 들먹이며 재수없게 말을 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형님이야말로 부모님께 도대체 뭘 배우신 거예요? 며느리가 식모예요? 제가 형님 빨래를 왜 해요? 제가 남편이랑 가정 이루고 살려고 결혼한 거지 형님 빨래나 해주려고 결혼한 줄 아세요? 지금까지 마음속에 꾹꾹 담아놨던 말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시누이들이 저에게 너무하긴 했어요. 자기들 일하고 들어와서 힘들다고 몇 시에 들어오든 저에게 밥을 차려달라고 했습니다. 쉬는 날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루 종일 꼼짝도 안 하고 저에게 하루 세 끼를 다 얻어먹으려고 했죠. 그럴 때마다 전 내 남편과 결혼을 한 건가, 이 집에 식모로 일을 하러 들어온 건가 헷갈리기까지 하더라고요. 어머, 얘가 감히 손윗 사람한테 바락바락 대드는 것 좀 봐. 너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너 나한테 버릇없이 군 거 엄마 아빠한테 다 얘기할 거야. 유치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30 다 된 노처녀가 한참 어린 올케한테 빨래해라 마라 재수없게 구는 것도 어이가 없어 죽겠는데 이젠 시부모님께 이르겠다고까지 하더군요. 심지어 작은 신우까지 합세해서 둘이 저 하나를 이기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네가 남편 잘 만나서 집에서 호강하고 사니까 아주 눈에 뵈는 게 없지? 이제 한 식구 됐으니까 좀 편하게 해주려고 했더니만 너 안 되겠다. 진짜 시집살이가 뭔지 우리가 똑똑하게 보여줄게. 나이살 처먹고 어쩜 저렇게 못된 소리만 골라서 해대는지 결혼하고 같이 산 1년 동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바로 얼마 뒤 친정에서 신형 세탁기를 시댁으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시누이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나서 어머니에게 하소연을 좀 했더니 바로 세탁기를 보내주셨어요. 아무리 없는 집구석이라도 그렇지 어쩜 아직도 세탁기가 없다니. 아유, 진작 알았으면 바로 보내주는 건데 우리 딸이 괜히 고생했네. 그러게 그런 없는 집구석엔 시집 가는 게 아니라니까. 안 그래도 부모님께서 반대했던 결혼이다 보니 저도 웬만하면 부모님께 힘든 얘기는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막상 결혼해서 살다 보니 비빌 언덕 없이 시집살이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살다 보면 점점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딸이 생기고 나선 더 힘이 들었어요. 몸도 무겁고 힘든 와중에 시누이뿐만이 아니라 시부모님 시집살이도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요즘 며느리들한테 그랬다간 다들 집 나가고도 남았을 거예요. 반찬을 하면 한 대로 맛이 없다고 구박하고 시장에서 만들어서 파는 반찬 조금이라도 사오면 더 구박하셨죠. 집에서 팽팽 놀고 먹으면서 부지런히 식사 준비할 생각은 안 하고 남편이 뼈 빠지게 벌어오는 돈 가지고 쉽게 살라고 하면 되겠니? 앞으로 행여나 시장에서 만든 반찬 사서 들어오는 날엔 네 친정으로 보내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지금 같았으면 더럽고 치사하다며 당장 짐 싸서 나왔겠지만 그땐 뭐가 그렇게 무서웠는지 모르겠어요. 시누이들한텐 그래도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언성도 높이고 했는데 시부모님이 말 한마디만 하면 왜 그렇게 주눅이 들고 어깨가 움츠러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부모님은 저희 친정 부모님과 분위기가 굉장히 달랐어요. 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다투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이 컸는데 시부모님은 자식들이 있든 없든 그냥 아무 데서나 싸웠습니다. 심지어 시아버지는 제가 있는데도 시어머니에게 물건 던지고 부수고 했어요. 그런 환경에서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다가 성인이 돼서 그런 낯선 모습을 보며 견디려고 하니 쉽지 않더군요. 시아버진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툭하면 저에게도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고요. 냉장고에서 냄새가 난 애부터 시작해서 본인 방 걸레질 안 했다고 제가 있는 쪽으로 걸레를 발로 차기도 했고요. 애를 낳기 전까진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는데 딸 낳고 나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 어린 딸을 이런 집구석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 모진 시집살이를 견디고 살다가 딸을 낳고 나서야 분가했어요. 그때도 시부모님은 분가는 무슨 분가냐고 난리를 치셨지만 도저히 그 집에서 참고 살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또 친정에 부탁했습니다. 저에게 비빌 언덕이라곤 친정밖에 없으니까요. 친정 부모님이 따로 서울에 아파트를 사주셔서 그 핑계로 분가할 수 있었어요. 제가 통화를 할 때마다 시부모님이 너무 무섭고 같이 살기 싫다고 하소연을 했더니만 아버지께서 집을 사줄 테니 무조건 분가해서 나오라고 했죠. 안 그러면 이혼시키겠다고까지 하셨어요. 어려서부터 귀하게 자란 제가 결혼하고 그렇게 고생하게 될 줄 저도 몰랐거든요. 이래서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결혼은 하는 게 아닌 건데 제가 잘못 생각했다 싶었죠. 그래도 우리끼리 분가해서 살다 보면 결혼 생활이 그전보단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분가하고 나와서도 여전히 술만 먹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길 좋아했어요. 당시에 저도 아이를 키우는 건 처음이라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와 아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혼자 매일 친구들과 놀면서 즐기는 모습이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순하고 얌전했던 전 언제부턴가 건들기만 하면 폭발하는 쌈딱이 되고 말았죠. 제 딸에게 제일 미안한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딸이 너무 예쁘고 귀해서 어떻게든 잘 키워보겠다고 친정에 신세까지 지고 시댁을 나온 저였는데 딸을 키우는 동안 남편과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느라 딸에게 매일 못 볼 꼴을 많이 보여줬어요.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시부모님이 무식하게 싸우는 꼴 보는 게 그렇게 싫었었는데 어느새 제가 딸 앞에서 그렇게 싸우고 있더라고요. 당시엔 남편이 너무 싫었어요. 결혼 전 남편을 너무 사랑했었기 때문에 결혼하고 달라진 남편이 너무나도 끔찍하게 싫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선택한 저 자신도 밉고 싫었어요. 차라리 그때 부모님 말씀대로 결혼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매일 후회했죠. 그러다 보니 남편만 보면 저도 모르게 미운 소리가 튀어나왔어요. 그날도 남편은 밤새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잔뜩 취해서 택시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택시나 타고 곱게 집에 들어오면 다행이죠. 매일 술이 떡이 돼서 집도 못 찾고 택시를 타고 집 주변을 빙빙 돌고 다니니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술이랑 친구가 좋으면 술이랑 친구랑 살지 결혼은 나랑 왜 했어? 당신이 졸졸 쫓아다니지만 않았으면 내 인생 이렇게 꼬이진 않았을 거 아니야. 얼씨구, 술이랑 친구랑 결혼을 못하니까 당신이랑 했지. 나도 당신이 이렇게 바득바득 바가지 긁는 여잔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어. 뭐야? 당신 말 다 했어?
남편 노릇은커녕 아비 노릇도 못하는 인간이 어디서 큰 소리야. 분가하고 따로 나와서 사니 눈치 볼 시부모님도 없으니 오히려 더 매일 싸웠습니다. 저는 저대로 남편 하는 짓이 싫으니 결혼이 후회된다고 매일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남편대로 매일 들들 볶는 제가 지겹다고 했어요.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싸우다 보면 어느새 방에서 딸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죠. 딸아이인 저와 남편이 싸우는 게 무섭다며 숨죽이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어릿거릴 정도로 아파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그 며칠 뒤면 또 술을 먹고 들어오는 남편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렇게 20년을 매일 지긋지긋하게 싸우기를 반복하고 살다가 딸아이가 대학생이 됐던 해에 저나 남편이라 정신을 번쩍 차릴 만한 사건이 있었어요. 딸이 대학에 합격하자마자 저와 남편에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나도 이제 성인이니까 독립하고 싶어요. 학교 근처에 방 얻어서 나갈 테니까 월세 보증금만 좀 도와주세요. 생각지도 못한 말에 저와 남편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까지 딸애가 한 번도 독립의 독자도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 아유, 우리 딸 농담이지. 집도 학교에서 멀지도 않은데 갑자기 독립은 무슨 독립이야. 엄마가 우리 딸이랑 떨어지면 외로워서 어떻게 살라고. 제가 지긋지긋한 남편이랑 20년이나 참고 산 건 다 우리 딸 때문이었습니다. 딸 아니었으면 남편이랑 이혼했어도 진작에 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껏 힘들게 다 키워놨더니만 집을 나가겠다고 하네요. 나 지금까지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거 너무 힘들었어. 둘이 매일 싸우면서도 나 때문에 참고 산다고 하는 것도 너무 싫었고 이젠 나도 성인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 난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엄마 아빠도 이제 내 핑계 대지 말고 둘이 알아서 살아. 난 엄마 아빠 이혼해도 상관없어. 그 순간을 떠올리면 지금도 머리가 띵해요. 언제나 어린아이 같았던 딸내미가 어느새 이렇게 불쑥 커서 제 앞에서 저와 남편과 같이 사는 게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때의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끔찍해요. 그리고 얼마 뒤 딸은 정말 독립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수만 가지 생각이 들어요. 일말의 언질도 없이 그렇게 갑자기 선포하고 나가버린 딸에게도 너무 서운했지만 사실 절 원망하는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어른으로서 아이 앞에서 그렇게 해선 안 되는 거였는데 당시엔 남편에 대한 원망과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아이고 뭐고 신경 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제 착각이었던 거죠. 제 마음을 잘 돌보지도 못하면서 애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딸아이가 독립해 나가고 난 뒤 큰 집에 덜렁 남겨진 저와 남편은 많이 반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부의 젊은 패기로 자식을 힘들게 했다는 것에 깊은 반성을 하며 앞으로는 절대 그런 모습 보이지 않겠다 둘이 다짐했어요. 저와 남편은 지난날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했던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내의 부부 상담센터에 다니며 상담도 받았습니다. 물론 평생 싸워온 두 사람이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집을 나가겠다고 담담하게 말했던 딸아이의 슬픈 얼굴을 떠올리며 잘 참아보자 싶었죠. 딸에게 좋은 엄마 아빠가 되기 위해서요. 그래도 노력한 덕분에 차차 남편과 저의 사이는 좋아졌어요. 함께 등산도 다니고 테니스도 치러 다니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나갔죠. 남편도 지난 날을 많이 반성하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땐 내가 너무 철이 없었어. 그동안 당신이랑 우리 딸내미한테 못한 거 평생 내가 갚으면서 살게. 미안해. 남편은 약속의 하나로 술까지 끊고 집안에 충실했어요. 매일 퇴근하고 오면 함께 저녁 먹고 저에게 기타를 가르쳐주기도 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부모님과 제 중간에서 방관자가 아니라 아들과 남편으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도 서로 잘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그런지 저와 남편은 몇 년 새에 많이 좋아졌어요. 진작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몇 년 새에 싸우는 일 없이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생겼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딱 맞았어요. 딸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면서 남자를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저나 남편은 전혀 몰랐는데 알고 보니 연애를 5년 넘게 했대요.
이런 와중에도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딸 애가 데려온 사윗감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정도가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결혼을 뜯어 말리고 싶었습니다. 예비 사윗감은 술 안 마신다는 것 하나 빼고는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도 어른으로서 이런 소리 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윗감은 딸보다 5살이나 많고 30을 훌쩍 넘긴 나이면서도 이뤄놓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20대 때 만화 그린다고 집에 처박혀 그림만 그리다가 허송세월 보내고 얼마 전에 작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월급이 글쎄 200만 원도 안 된다네요. 그렇게 살았으니 모아둔 돈이 있을 리 없죠. 심지어 지금 사는 집도 반지하 월세에다가 젊어서 그림 그리면서 생활비 대출받은 게 1억이나 있답니다. 저는 딸아이의 얘기를 듣는 내내 너무 기가 막혀서 얘는 도대체 이런 얘기를 왜 저에게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죠. 누가 봐도 너희가 지금 결혼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염치로 집에 와서 결혼 허락을 해달라는 거야. 저도 딸에게 쌀쌀맞게 대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딸이 저와 남편에게 해도 너무하는 거였어요. 그런 와중에 딸년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히더군요. 결혼할 상황이란 게 따로 있어? 우리 연애도 5년이나 했고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우리 둘은 결혼하면 잘 살 거야. 순간 저와 남편은 둘이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리고 동시에 웃음이 터졌죠.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떠오르는 게 저와 남편이 결혼하겠다고 친정 부모님께 인사 갔던 날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도 지금의 우리처럼 이렇게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을까 싶었습니다. 지금이야 둘 다 서로 너무 좋으니까 현실이 안 보이겠지. 근데 엄마 아빠 눈엔 너무 다 보여. 너희 둘 지금 결혼하면 매일 지지고 볶고 살다가 결국은 못 산다고 할 거다. 물론 남편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과장되게 얘기했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저도 남편과 생각이 같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결혼 생활이라는 게 사랑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우린 엄마 아빠랑 달라. 둘이 무슨 일이 있어도 안 싸우고 엄마 아빠처럼 실패한 결혼 안 할 자신 있어. 딸아이 입에서 실패한 결혼이란 소리가 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너 실패한 결혼? 엄마 아빠한테 네가 있는데 왜 실패한 결혼이야? 그리고 엄마 아빠는 적어도 빚은 없이 시작했어. 그런데도 현실이 안 싸우고 살 수 없게 만드는 게 결혼이라고. 근데 너희는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빚까지 떠안으면서 결혼을 하겠다고? 얼씨구 행여나 안 싸우고 잘 살겠다. 딸에게 빈정거린 엄마가 되고 싶진 않았지만 딸의 행동에 절대 좋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감정이 상한 채 헤어지고 난 뒤 저와 남편은 고민이 많았어요. 누가 봐도 허락해 줄 수 없는 결혼이었는데 딸이 하는 짓을 보니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더군다나 5년이나 넘게 만났는데 저나 남편이 설득한다고 해서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중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제 입으로도 말하기 부끄러운데 딸년이 결국은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뜬금없이 전화가 와선 임신했다고 통보를 하더군요. 벌써 6주 됐대. 엄마랑 아빠가 허락 안 해주고 문기적거리는 바람에 나 배불러서 결혼식장 들어가게 생겼어. 세상에 이런 걸 보고 눈 뜨고 코 베인다고 하나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습니다. 제 딸년이지만 어쩜 저렇게 뻔뻔한지 모르겠어요. 너 내 딸 맞아? 집 나갈 때도 부모한테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나가더니만 결혼까지 이게 뭐야? 시집도 안 간 년이 임신한 게 뭐가 자랑이라고 그렇게 뻔뻔해? 내가 못할 짓 한 것도 아닌데 엄마가 뭘 그렇게 화를 내? 나도 이제 다 큰 성인인데 애 먼저 갖고 결혼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딸이 임신했다는데 축하한다는 말이 먼저 아니야? 꼭 그렇게 고지식한 티를 내야겠어? 아이고 축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길 가는 사람 열이면 열 잡고 물어봐라. 이게 지금 한가하게 축하나 할 상황인지. 젊어선 남편이 그렇게 제 속을 뒤집어 놓더니만 이제 좀 나이 들어서 마음 좀 편하게 사나 보다 했더니 뒤늦게 딸년이 제 속을 뒤집는데 속상해 죽겠어요.
딸녀는 하루라도 빨리 결혼 날짜를 잡겠다고 지 멋대로 선전포고를 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딸에게 너무 서운해서요. 물론 딸 마음을 아예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부모 속 꽤나 썩이고 결혼했으니까요. 사실 그때 저도 몰랐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게 도우를 닦는 것과 같다는 걸 말이죠. 제가 살아본 바에 의하면 아무리 사랑해서 한 결혼이라도 결혼 생활이라는 건 현실이에요. 생활이 힘들어지면 부부끼리 서로 탓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할수록 더 그래요. 아무리 딸 팔잔 친정엄마 따라간다지만 굳이 제 딸이 왜 그런 힘든 길을 따라서 가려는 건지 속상하기만 했어요. 우리 딸은 우리랑 다르잖아. 우리 둘이 젊어서 그렇게 싸우는 거 보고 자라서 힘들었단 얘가 설마 우리처럼 살겠어? 우리 딸은 누구보다 똑똑한 아이니까 알아서 잘 살 거야. 여보, 우리 서로 기분 좋게 속 시원하게 허락해 줍시다. 남편도 예비 사위가 썩 마음에 안 들었지만 할 수 없지 않냐면서 그냥 기분 좋게 허락해 주자고 했어요. 앞으로 딸과 사위의 앞날에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주면 되지 않겠냐고요. 오랜만에 남편이 큰 힘이 됐습니다. 젊어선 항상 자식 일에 뒷전이더니만 부부 상담을 받은 게 확실히 효과가 있는지 제가 딸 때문에 힘들 때마다 누구보다 제 편에 서서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이제야 우리가 진짜 부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남편 말대로 속 시원하게 딸과 사위의 결혼을 허락해 주기로 했어요. 어차피 아이도 가진 상황이라 딸이랑 사위는 이미 결혼하는 거라고 마음을 먹었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딸아이의 결혼을 기분 좋게 응원해주지 못한 게 미안해서라도 사위와 딸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저도 오랜만에 음식 솜씨 좀 발휘 좀 했습니다. 예비 사위를 위해 삼계탕도 하고 잡채 갈비까지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렸죠. 그동안 서로 말은 안 했지만 저와 남편이 딸에게 서운한 만큼 아마 딸도 저와 남편에게 서운한 게 많았을 것 같아서요. 모녀지간 싸움이야 부부싸움만큼이나 칼로 물베기 아니겠어요? 딸도 제가 차린 상을 보곤 그제야 제 마음을 알았는지 힘들게 뭐 이렇게 많이 차렸냐고 하면서 전처럼 밝게 웃어주더군요. 우리 사위 온다는데 장모가 이 정도 해야지. 아이고 배들 고프겠다. 얼른 앉아서들 먹자. 저도 제 입에 우리 사위라는 말이 그렇게 불쑥 나올 줄 몰랐는데 저도 딸 가진 엄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튀어나오더군요. 어쩌겠어요. 제 딸년이 저렇게 좋다는데요. 제 마음엔 안 들어도 앞으로 평생 제 딸이랑 손주를 책임지고 살아줄 사위니 예쁜 구석을 찾아봐야겠죠. 그런데 제 자식이 아니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예쁜 구석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더군요. 남자가 인물이 없으면 성격이라도 좋든지 성격이 별로면 인물이라도 좀 보는 맛이 있으면 좋을 텐데 애가 영 눈에 띄는 게 없었습니다. 남의 집 귀한 아들 생긴 거 가지고 말하면 안 되지만 애가 참 보면 볼수록 별 볼 일 없어 보였어요. 삐쩍 말라서 밥도 한 그릇 못 얻어먹고 다닌 것처럼 생겼습니다. 거기다가 목소리에도 힘이 하나도 없어요. 뭘 물어보면 대답을 하긴 하는데 소리가 작아서 잘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둘이 좋아서 결혼하기로 했으면 뭔가 계획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전혀 결혼 준비라는 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저와 남편은 식사를 마치고 함께 과일을 먹으면서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지낼 생각인지 물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계획인지도요. 집이야 지금 제가 사는 집보다 윤영이가 사는 집이 더 크고 좋아서 그쪽으로 들어가 살려고요. 그리고 애는 제가 특별히 할 게 있을까요? 낳은 건 윤영이가 할 텐데. 제가 거창한 대답을 듣겠다고 물어본 건 아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뭔 대답이 저 따위인 줄 모르겠어요. 예비 사위가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건 알지만 그래도 나이가 30이 훌쩍 넘었는데 저 정도로 결혼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얘기를 대충 들어보니 예비 사위네 집안은 저희 시댁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았어요. 예비 사위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랑 둘이서만 단칸방에 살았답니다. 어머니는 사위가 아주 어릴 때 집을 나가서 얼굴도 본 적이 없고요. 그나마 아버지마저 사위가 중고등학교 때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사위를 때려서 사위가 고등학교 때 집을 나왔나 보더라고요.
친구 집을 전전하다 다행히도 당시 사위의 담임 선생님이 사위의 사정을 알게 돼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에 보내서 대학까진 다닐 수 있었답니다. 딸은 사위가 안쓰러운지 연신 눈물을 훔쳤어요. 반면 전 사위의 얘기를 듣는 내내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저도 저랑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의 얘기면 안쓰럽고 눈물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제 딸이 저런 기구한 사연 속 주인공과 결혼을 한다고 하니 마음이 무겁고 어두워진 제 표정에 남편이 걱정됐는지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며 제 손을 꼭 잡더군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의외였습니다. 그래, 우리 사위도 그동안 고생 많았네. 결혼 준비야 차차 우리가 알아서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둘 다 몸부터 챙겨. 엄마 아빠가 건강해야 아기도 건강하게 잘 나오지. 남편은 신혼집이랑 예식장은 본인이 알아서 다 구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둘이 살던 보증금 가지고 결혼 준비하는 데나 쓰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말에 딸이 어느 때보다 환하게 웃더군요. 아빠, 정말이야? 아빠가 우리 집도 구해주고 예식장 밥값도 다 내줄 거야? 그럼, 그러니까 너희 둘은 이 좋은 시절에 엄마 아빠처럼 싸우고 살지 말고 서로 아끼면서 살아. 알겠지? 제 딸이지만 저럴 때 보면 영락없이 철딱서니가 없습니다. 결혼 준비 도와준다는 말에 아주 입이 찢어지게 좋아하더군요. 제 딸이지만 참 저를 많이 닮았어요. 저도 저인 게 그래도 딸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한결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렇게 딸과 사위인 무사히 식을 올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인 제 딸을 그대로 빼다 박은 아들이었어요. 손주는 자식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자식 키울 땐 시부모님 시집살이에 시누이들의 구박에 치이면서 악착같이 버티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제 딸이 그렇게 예쁜 줄 모르고 살았었는데 손주는 울어도 똥을 싸도 너무 예쁘기만 하더라고요. 딸내미는 애를 낳고도 바로 일하러 나가야 했어요. 육아휴직이라고 딱 3개월 쉬고 바로 나갔습니다. 마음 같아선 딸이 조금 더 쉬었으면 했는데 사위 벌이가 영 시원찮으니 딸이 열심히 벌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일에 제가 손주를 봐주려 딸네 집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딸이 시터를 쓰겠다고 했는데 제가 더 걱정돼서 그게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귀한 손주를 돈 주고 남의 손에 크게 한다는 게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예쁜 건 예쁜 거고 애를 봐주는 건 또 다른 문제더군요. 늙어서 손주 키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와중에 신경 쓸 게 너무 많았어요. 딸도 신경 쓰랴 사위 눈치도 보랴 쉬운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딸이 사위보다 퇴근 시간이 더 늦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제가 사위 밥까지 챙겨야 했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퇴근하고 온 사위 밥도 안 먹이고 바로 애를 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제가 애를 보면서 사위 저녁상까지 매번 차려야 했죠. 이게 은근 시집살이가 따로 없더군요. 사위가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남편하고 사위는 전혀 다르잖아요. 남편이야 제가 바쁘면 대충 챙겨주면 되지만 장모 입장에 사위를 어떻게 대충 아무거나 차려서 먹이겠어요. 더군다나 우리 사위가 입이 짧아요. 남자가 밥 한 공기도 제대로 다 못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뭐라도 챙겨서 먹이려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어느새 전 두 집 살림하고 있었어요. 제 남편도 챙겨야 하고 딸네 집도 챙겨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손주를 보고 8시 넘어서 집에 와서도 쉬지 못하고 늦게까지 반찬을 하다가 자기 일수였습니다. 물론 제 자식을 먹이는 일이니 힘들어도 할만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었어요. 바로 사위의 술 문제였습니다. 사위가 저녁을 먹으면서 제가 있는데도 자꾸만 반주를 했어요. 저희 남편도 워낙 젊어서부터 술을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남자 술 먹는 거 가지고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위는 저희 남편보다 더 심했습니다. 양이 문제가 아니라 매일 먹었어요. 처음 몇 달은 그냥 넘어가다가 아무래도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주 베란다에 나갈 때마다 소주병이 박스째 있는데 저도 욱하더라고요. 이서방,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자꾸 술에 기대면 안 돼. 나가고 나면 둘이 같이 애도 봐야 되는데 매일 그렇게 술에 취해 있으면 되나?
전 최대한 좋게 말을 했어요. 마음 같아선 내 딸도 퇴근하고 와서 힘든데 너까지 술 취해 있으면 되겠냐 소리치고 싶었지만 애써 애둘러 말한 겁니다. 그런데 사위가 하는 말이 기가 막히더군요. 장모님, 저는 일이 힘들어서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너무 좋아서 마시는 거예요.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사는데 먹고 싶은 술 정도는 먹으면서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어느 때보다 또박또박 말을 하는 사위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말문이 턱 막히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순간 저도 짜증이 좀 났습니다.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어서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사위에게 싫은 소리를 하고 말았죠. 이보게, 이서방, 누가 보면 자네가 엄청나게 벌어다 줘서 우리 딸내미가 집에서 호강하며 사는 줄 알겠네. 자네 눈에 우리 딸내미 애 낳고 100일 만에 나가서 저렇게 늦게까지 고생하는 건 안 보이나? 나이살 처먹고도 철없는 사위의 모습에 화가 나서 그만 저도 못 참고 속마음을 얘기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저도 참을 만큼 참은 겁니다. 그동안 매일 퇴근하고 오면 술을 마시고 딸이 올 때까지 버티지 못하고 코를 골고 드르렁드르렁 잠을 자는데 사위라고도 그 모습이 너무 밉더라고요. 그래도 제 말을 알아듣긴 했는지 사위도 입을 꾹 다물더니 이내 알겠다고 본인이 생각이 짧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날만큼 화가 나서 사위에게 손주를 안겨주고 딸이 오기 전에 집에 와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어이없는 일이 생겼어요. 딸에게 연락이 왔는데 저더러 이제 손주를 봐주러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좋은 시터 구했어요. 당장 오늘부터 와주실 수 있다고 해서 불렀으니까 엄마는 안 오셔도 돼요. 전 순간 어안이 벙벙해서 잠시 말을 잊었어요. 이건 분명 이상했습니다. 딸이 시터를 구하고 있었으면 제가 몰랐을 리가 없는데 딸이 전혀 저에게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 전날 사위와 제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저더러 오지 말라고 하니까 이건 분명 사위의 입김이 들어갔구나 싶었어요. 왜? 이서방이 내가 준혁이 보러 오는 게 불편하다고 하니? 그래서 급하게 시터 구한 거야? 처음엔 딸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얼마 전부터 시터를 구하고 있었다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바본가요? 너무 뻔한 일을 돌려서 말하니 저도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투덜거렸어요. 너희가 지금 형편에 시터까지 쓰면 어떡해? 네 남편 월급보다 시터 월급으로 더 나가겠다.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도 화가 나니 말이 좋게 나가질 않았죠. 그러자 딸도 한계가 왔는지 버럭 화를 내더군요. 엄마가 그런 소리를 하니까 이서방이 불편해하는 거 아니야. 나도 중간에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 사람 그런 거 다 알고 결혼한 건데 왜 자꾸 잔소리를 해? 이래서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겁니다. 딸은 또 제 앞에서 사위 편을 들었어요. 저도 할 말은 많았습니다. 저도 다 딸을 위해서 그런 거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백날 말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서 애써 참았죠. 알았어. 다 엄마 잘못이지. 그럼 엄만 이제 손 뗄 테니까 너희끼리 알아서 잘해봐. 손주 봐주는 일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거야 시작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속상하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시터 구하고 나서 서로 거리를 좀 두면서 지내다 보니 오히려 딸과 제 사이인 애 봐줄 때보다 더 낫더라고요. 자식 새끼도 대가리 크면 남이라더니만 괜히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것보다 서로 자주 안 보고 가끔 보는 게 더 나았어요. 저도 괜히 딸과 사이 일에 간섭 안 하려고 노력하면서 지냈고요. 제가 괜히 더 아는 척하고 관여해봐야 딸이나 사위나 귀찮아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렇게 대면대면 지내다 보니 오히려 저도 마음이 편하긴 하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새 손자가 어린이집에 다닐 정도로 컸어요. 확실히 손주가 조금 크고 나니 더 얼굴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평일엔 다들 바쁘다 보니 주말엔 자기들끼리 시간 보내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괜히 주말에 전화해서 집에 오라고 하면 싫어할 것 같아 눈치 보다가 정 손자가 보고 싶으면 주말이나 애들 집에 데리고 와서 재우면서 봐줘야 좀 볼 수 있었어요. 손자도 손자지만 사실 제 딸이 더 보고 싶을 때도 있어요.
애 보랴 일하랴 매일 바쁘다 보니 딸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래도 2, 3일에 한 번은 손자를 어린이집 보내고 출근하는 길에 딸이 자주 전화하는데 웬일로 일주일이나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럴 때면 그냥 일이 바쁜가 싶어 원래 제가 먼저 딸에게 전화를 잘 안 하는데 마침 주말에 손자 생일도 다가오고 해서 제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서야 딸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하는데 이번 주는 통 연락이 없어서 엄마가 먼저 전화했어. 딸, 요즘 많이 바빠? 바쁘긴. 그냥 준혁이가 감기 걸려서 며칠 고생하는 바람에 정신이 없었어요. 왜 엄마의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딸이 평소에도 말이 많은 성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날은 뭔가 말수가 적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손자가 아팠다고 하는 걸 보니 영 잠을 못 잤나 싶더라고요. 너 목소리가 안 좋다. 이번 주에 엄마가 가서 준혁이 데리고 올까? 그래야 너도 좀 쉬지. 다 커서 시집까지 간 딸이라도 옆에서 보면 항상 걱정되고 안쓰러워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사달라, 뭐 먹고 싶다 철없이 조르던 녀석이 어느새 커서 애 엄마가 되어 있는 게 아직도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전 항상 딸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뭘 도와주면 좋을까 고민합니다. 사실 지금이야 딸도 시집가서 잘 살고 있고 저도 남편이랑 그런대로 잘 지내고 있지만 딸이 한참 예민했던 시절 저와 남편이 저지른 일이 있잖아요. 딸이 저나 남편 때문에 힘든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하니 결혼해서 사는 동안만큼은 조금이나마 마음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어요. 애 생일인데 그래도 집에서 파티라도 해야지. 이번 주말은 집으로 와요. 제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놓을게요. 며칠이나 연락이 없길래 걱정했는데 그래도 별일이 있는 건 아닌지 딸애가 주말에 손주 생일 파티한다고 초대를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오랜만에 딸도 보고 손주도 보는 거라 신이 나서 일찍이 딸네 집에 갔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와 남편이 괜히 갔나 봐요. 오랜만에 딸네 집에 갔는데 사위 얼굴이 영 좋지 않더라고요. 딸은 애써 손주를 안고 웃으며 반겨줬지만 아무래도 사위 표정이 평소랑 달랐습니다. 평소에도 사위가 저나 남편한테 살갑게 구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예 인상을 쓰고 있진 않았어요. 그날은 대놓고 얼굴이 구겨져선 저와 남편을 보고 고개만 대충 숙이고 말더라고요. 사위의 행동에 전 순간 또 욱했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손주 생일인데 괜한 일로 또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요. 그래도 딸과 손주 덕분에 오랜만에 좋은 시간을 보냈죠. 언제 그렇게 준비를 했는지 딸애가 맛있는 걸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딸은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는 줄 알았더니 언제 이렇게 음식 솜씨가 좋아졌대? 나도 벌써 결혼한 지 몇 년인데 솔직하게 미역국은 내가 엄마보다 낫지 않아? 그래. 너희 엄마 미역국은 영 간이 심심하지. 우리 딸이 끓인 게 내 입맛에도 딱이다, 딱이야. 아이씨구, 부녀지간이 아주 신이 났네. 아무리 그래도 내 음식 솜씨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어. 안 그런가, 이서방? 네, 뭐 그런 것 같네요. 사위의 떨떠름한 반응에 순간 집안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딸애가 일부러 말을 돌리며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지만 사위의 반응은 식사 자리가 끝날 때까지 똑같았어요. 전 아무래도 사위의 행동이 신경 쓰여서 사위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죠. 얼굴이 너무 안 좋다고요. 이서방 요즘 회사에 무슨 일 있어? 전보다 얼굴도 좀 야윈 것 같고 표정도 영 안 좋네. 아니요. 제가 다니는 회사야 코딱지만한 회사인데 무슨 일이 있을 게 뭐 있나요? 그냥 좀 애 보느라 힘들어서 그래요. 사위의 말에 분명 뼈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지난번에 사위가 벌어오는 돈이 시원찮다는 식으로 말한 거 가지고 사위는 아직도 꽁에 있는 것 같았어요. 전 이대로 아무 일 없다는 듯 넘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 사위에게 제대로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서방, 내가 지난번에 자네한테 한 얘기한 것 때문에 아직도 서운한 거야? 그땐 내가 내 자식만 걱정하느라 생각이 짧았어. 기분 나빴으면 내가 사과할게.
아무리 자식이라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제가 사위 자존심을 건드린 것 같아 안 그래도 내내 마음이 쓰였어요. 전 조금 부끄러워도 사위에게 제대로 사과를 했습니다. 서로 기분이 상하는 게 있어도 하나하나 풀어가다 보면 자연스레 넘어가는 게 가족이니까요. 저와 사위가 피는 한 방울 안 섞였어도 벌써 장모 사위로 지낸 지 5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다 맞춰가는 과정이라 생각하면 어려울 것도 없었어요. 장모님이 그렇게 말하시니까 저도 괜히 죄송하네요. 제가 속이 좁았어요. 사위도 무뚝뚝하게 말했지만 애써 담담하게 말하는 게 그래도 본인도 저에게 잘한 건 없다는 걸 아는 것 같았죠. 저녁을 다 먹고 손주와 케이크까지 불고 나서 저와 남편은 딸네 집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딸네 집에서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 남편도 저도 마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잊고 있었던 게 떠올랐습니다. 글쎄 손주 녀석 생일이라고 봉투에 용돈을 넣어 온 걸 깜빡했지 뭐예요. 사실 말이 손주 용돈이지 딸에게 주는 생활비였습니다. 대놓고 돈을 주면 딸이 받지 않아서 딸 사위 손주 생일 때나 명절에 제가 따로 봉투에 300 정도 넣어주곤 해요. 딸이랑 사위도 열심히 일해서 버는 거야 알지만 요즘 세상에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더군다나 딸내는 일한다고 슈터까지 쓰는데 항상 돈에 허덕일 게 뻔해서 생활비라도 좀 보태줘야 제 마음이 편했습니다. 남편에겐 차에가 있으라고 하고 급한 대로 저만 다시 딸네 집으로 올라갔어요. 봉투만 후다닥 주고 다시 내려오려고요. 그런데 사위가 연신 집에서 음식 냄새가 난다고 투덜거리더니만 현관문을 아예 활짝 열어놨더라고요. 아이고 벌레 들어오면 어쩌려고 문을 이렇게 활짝 열어놓으면 어떡해. 전 다시 올라온 게 민망해서 애써 너스리를 떨며 딸네 집 안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그때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손주를 등에 업고 재우고 있는 딸에게 다가간 사위 자식이 제 딸 뺨을 3개 갈기더라고요. 찰싹 소리가 날 정도로 3개 말이죠. 어휴, 넌 가만 보면 소름 끼치게 가식을 참 잘 떨더라. 이 상황에 네 애미 왔다고 아주 신이 나서 실실 쪼개면서 말도 많던데? 전 순간 이성의 끈이 빠지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눈이 획 돈다는 말이 바로 이런 걸 보고 하는 말이었어요. 너 이 새끼 지금 내 딸한테 뭐 하는 거야? 이 쪼다 같은 새끼가 감히 내 딸한테 손을 대? 저는 신발을 벗는 것도 잊은 채 거실로 달려들어가 사위놈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제가 갑자기 나타날 줄은 몰랐는지 사위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 하는 거예요? 아파요. 이거 놔요. 놓기는 뭘 놔. 너 이 자식 내 딸한테 손댄 거 오늘 처음 아니지? 언제부터 이랬어 이 나쁜 새끼야? 이거 놓고 말해요 말로. 장모님 잘난 딸내미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이래요? 이년은 맞아도 싸다고요. 사위 자식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세상에 맞아도 싼 짓이 도대체 어디 있다고 제 딸내미가 맞을 짓을 했다네요. 전 그 소리를 듣자마자 더 어이가 없어서 손바닥을 높게 들어 싸가 잡는 사위놈의 뺨을 3개 날렸습니다. 그러자 순간 눈이 희번득 돌아버린 사위 자식이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니 절 3개 밀어내더군요. 이 아줌마가 미쳤나? 편들 게 따로 있지. 당신 딸 바람 피우다가 나한테 걸렸어. 더러운 년 데리고 살아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큰 소리야. 사위놈이 절 3개 밀치는 바람에 전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한참이 돼서도 제가 내려오지 않자 걱정된 남편이 올라오지 않았으면 전 그대로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딸도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지 펑펑 눈물을 쏟으며 제 팔을 붙들고 울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연신 사정하면서 저 사람이 하는 말 믿지 말라고 울부짖었어요. 그날 딸과 손주를 그대로 그 집에 두고 올 수 없어서 급한 대로 우리 집으로 데려와 하루 재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물었죠. 그런데 딸 얘기가 충격적이었어요. 알고 보니 사위놈이 연애할 때부터 집착이 심했답니다. 딸이 다른 남자랑 얘기하는 것만 봐도 싫어했대요.
그땐 둘 다 나이가 어릴 때니 딸도 단순히 질투가 심하다 정도만 생각했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뒤부터 자꾸만 술에 의존하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 집착이 더 심해졌대요. 딸아이가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남자 상사가 있었는데 자꾸만 그 남자 상사와 엮으면서 의심을 했대요. 딸 핸드폰을 훔쳐보는 건 일상이었고 딸 핸드폰에서 별다른 게 나오지 않으면 그때부터 딸에게 핸드폰 메시지를 삭제했다고 의심했답니다. 심지어 핸드폰 매장까지 가서 통화 내용과 메시지 내용을 뽑아달라고까지 했대요. 직원이 메시지 내용까진 뽑을 수 없다고 했더니 거기서 직원한테 나랑 입 맞춘 거 아니냐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치더라고. 눈으로 직접 본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야? 별 미친놈을 다 보겠네. 사위의 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답니다. 회사에서 야근이라도 하면 손주를 늦게까지 시터에게 맡겨놓고 혼자 회사까지 찾아와서 난동을 피웠대요. 딸아이와 그 남자 상사만 있는 것도 아닌데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가 딸과 상사가 나오는 순간에 달려들어 멱살까지 잡으면서 바람을 피웠다고 몰아붙였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 사위가 아무래도 알코올 중독인 것 같았어요. 결혼 초부터 그렇게 술을 먹더니만 결국은 병이 난 거죠. 딸아이에게 손댄 건 그날 처음이었다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와 남편은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미 사위놈의 증상은 선을 넘었어요. 전 곧바로 딸과 사위의 이혼 소장을 접수하고 병원부터 알아봤습니다. 사위가 정상적으로 이혼만 해주면 다른 건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사위놈이 죽어도 이혼을 안 하겠다고 우겼어요.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 나 버리고 그 새끼랑 살림 차리라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사위놈은 이혼 안 하겠다고 물건까지 던지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알아본 거예요. 사위놈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진단서가 필요했거든요. 전 사위놈이 물건을 던지고 난동을 부리는 동영상을 찍어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법원에서 사위놈에게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오라고 했어요. 사위는 병원에서 알코올 의존증이 심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망상장애로 인한 조현병 증상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죠. 사위에겐 안 된다는 일이었지만 저희에겐 오히려 잘 된 일이었어요. 사위는 곧바로 입원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어린 아들이 있다 보니 사위의 상태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났어요. 그렇게 제 딸은 사위놈과 이혼하고 아들을 데리고 다시 우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딸아이가 이혼하면 저도 남편도 둘 다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렇지가 않았어요. 딸아이가 사위를 많이 좋아하긴 했지만 사위를 불쌍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를 미워하더니만 어떻게 똑같은 짓을 해? 딸은 손주를 위해 사위 같은 아빠는 없는 게 낫다고 판단해 이혼하긴 했지만 이혼하고 나서도 가끔 사위 병원에 면회를 가요. 갈 때마다 약 잘 먹고 술 꼭 끊어야 한다고 그래야 병원에서 나올 수 있다고 희망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 속으로 나온 제 딸이지만 전현도 참 답답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제가 제 눈으로 딸이 사위에게 맞는 걸 봤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직접 보지 않았다면 딸은 저에게 평생 숨기고 참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끔찍했던 일은 일단락됐지만 딸아이의 마음속엔 아직 상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자다가 벌떡벌떡 깨서 한참을 못 자고 뒤척거리더라고요. 저희 딸이 씩씩하게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응원과 위로의 메시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딸과 함께 읽고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가정엔 항상 기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